자, 이렇게 해서 발표 시작하면 되겠죠? 가능하겠죠? 자, 마이크 들고, 마이크 어디 있어요? 자, 마이크 잡고 발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뒤에서 그 슬라이드 넘겨주던가. 예. 자, 발표하는 거 잘 좀 들어주세요. 예. 자, 시작하시죠. 편하게 저기 앉아요. 안녕하세요. 계양기 빨간이랑 황량이 또 호서 조예현입니다. 회사를 탑승부는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계양기 사랑이라는 과정을 설명하며 한이랑 서양의학의 학술 속에서 겪은 일과 여러 가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당시의 이론 잡지와 잡들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대하여 이해한 후 계양기 서양의학과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조선 말기 침략으로 인해서 큰 인력피해가 났는데요. 이때 조선의 정부와 의학자들은 전통의학의 한계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와 위생제도의 필요성을 특히 실감했는데 마침 서양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의학과 지식제도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지사경의 우수술 도입을 시작으로 관리의학과 전통과 같이 전문 교육기관들이 설립되면서 군대적 의사가 배출되었고 교육기관과 근대적 의사의 복제로를 인해서 서양의학의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확산도로 또는 가지고 천연과와 같은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됐지만 한의학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그때 국가 특색으로 서양의학 중심주의가 확립되었는데요. 한의학은 전통 경험의학으로 평가되었던 당시의 인식과 달리 서양의학은 근대 문명의학으로 평가받으며 국가 의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도적 위상 역시 약화되었는데 제정한 설립과 의학교와 이렇게 출범과 같이 서양의학 중심의학 기술이 조선 사회 전반에 분리되면서 한의학은 국가 공인 의학 교육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중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하였는데 서양의학의 빠른 효과,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기구 사용과 백신 도입 등으로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며 한의학은 구식 의료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직업적 경제적 위기 역시 찾아왔는데 사회적 현대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통 의원의 환자 전환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의사의 제도적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는 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내부를 재정비하고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이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의학 자체의 현대화된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의학 이론이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질의학과 같이 한의학 이론의 학술적 움직임과 한의학의 신체 장부에는 해부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운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요. 기존의 한의학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한의학을 현대화하면서 해부학, 생리학과 같은 서양의학, 한의학의 진단 기법을 개선하는 절충의학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한의학의 교육 역시 제정이 되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 사설 한의학 교육이 늘어나고 미보강과 방약학과 같이 기존에 있었던 권장의 재편이 해결되면서 교육 인재가 최대화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대중에게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료 잡지나 광고와 같은 대중 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데요. 한의사들은 한의계, 결혼, 제국신문과 같이 잡지와 카르만의 광고를 들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하였으며 전통 명의, 자연치료와 같이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공부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한의학은 식민지 권력의 동원한 의학이라고 여겨진 서양의학과는 달리 민족의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의학은 이와 연계하여 독립운동, 민주운동과 같이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민족의학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인물과 저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저는 인물 2명을 중심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화인데요. 한의학의 전체 이론을 정립하고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을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주변 저서인 동의 수세로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전체의학을 제시하고 한의학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홍경인데요. 동양의학혁명, 동의의 초대, 내공은 내가 고친다, 사학시법, 경락, 여러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각각 품을 놓지 않고 손과 발끝에만 놓는 조선시대 전통 사학시법을 발굴을 하고 한의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찰 부분인데요. 개항기 시절 한의학 대응 방식 바탕으로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대응에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아래 보시면 전통주의 재정리, 서양 지식 부분적 수업, 그리고 일단으로 수요를 기반으로 유지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가고 이런 방식으로 한의학 위기 속에서 이런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은 한대 한의학 발전에도 중요한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고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서양 의학과의 적극적인 통합, 의 역할을 할때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결합을 하고 국제교류와 해외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이후 서양 의학의 도입과 한의학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저희 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양 의학의 도입은 한국 의료의 근대화를 촉발했고 전통 한의학은 이에 대응하여 학문적 재정비와 자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한의학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 저술과 교육 변화로 현대 의료 속에서 묵지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대결을 해나갔습니다. 이 역사적 경험은 현대 한의학의 발전을 제시하는 기반이었고, 그리고 강점을 살린 혁신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는 이러한 AI를 활용해서 이 PPT를 만들어 보았을 때 AI의 한계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AI가 처음 작성한 그 초안을 저희가 직접 수정하고 발전시키면서 만들어낸 비판적 검증 부분입니다. 먼저 AI가 만들어낸 페이지 중에서 주요 인물과 저서 페이지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김호경이 심리학을 저술하였고 서양의학의 기본 개념을 한의학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가 써놨었는데 실제로 김호경은 심리학이라는 책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의학 잡지를 통해 본 사회 변화인데요. AI가 대동의무라는 잡지가 있었다고 만들어냈더라고요. 하지만 대동민보나 대동공보는 존재하지만 둘 다 한의학에 관한 신문이 아니었고 대동의무라는 잡지 신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빼는 방향으로 됐고 마지막으로 AI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실제 의료 이미지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근계로 활명수 이런 식의 가 있었는데 당시에 광고 포스터라고 보기엔 어려운 AI 생성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을 되게 한계로 보았고요. 저희 AI 초안을 고치면서 수정해 가면서 생각해낸 AI 초안과의 차이점인데요. 어, 튜토보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저서나 확인되지 않은 인물 정보, 그리고 비현실적인 AI 생성 이미지를 실제 자료처럼 포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정한 첫 번째에서는 이런 오류가 모두 수정되어서 컴퓨터 내용이 삭제되고 신뢰 가능한 자료로 대체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용의 정확성과 역사적 타당성을 크게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많았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좀 해주세요. 빨리 질문해야죠. 벌써 있잖아요. 손 들고 있어도 돼요? 질문 좀 해주세요. 일단 같은 조율에 먼저 주고받은 질문이겠죠. 예상 질문을 하나 누가 해주시죠. 다른 질문할 거니까 질문 꼭 준비하세요. 그 곧할 부분에서 현대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서양의학과의 통합과 혁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했어요? 한 달에 발표를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해주세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첫 번째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것도 학생 신분에서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한의학을 많이 미루고 이론 근거들을 많이 학습을 해서 나중에 사이 나아가서 과학적인 근거를 구축하고 한의학을 조금 더 표준화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질문 나쁜데 또한 개만 더 질문하시죠. 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고 질문 좀 봐주세요. 말 잘 들어가세요. 도와주세요. 네. 또 이번에 서양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의학이 발전을 하고 변화가 많았는데 우리 현대에도 뭐 다른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술이 엄청 개발이 돼서 한의학이 또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래를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현대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이 한의학에 대해서 가장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한의학의 전통적 원리를 활용한 치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음, 양반은 뚜렷한 원리가 있고 그 기전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 한방을 같은 병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의학의 전통 이론에 학습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이재만 선생님하고 김홍준 선생님 계신데 혹시 이재만 선생님 어느 시대쯤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가 어느 시대죠? 이 발표한 주제가 개항기 시대예요. 개항기 시대 이재만 선생이 맞나요? 언제 분이시죠? 이재만 선생이 살았던 시기. 예? 언제쯤 사람이에요? 대략 봤을 때. 자, 이재만 선생 동의수색원 이야기 했었죠? 동의수색원이 언제 나왔다 그랬죠? 동의수색원 언제 나왔다 그랬죠? 1800? 후반? 1800년 후반. 맞죠? 1900년이에요, 1900년. 1900년 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25년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개항기에서는 1900년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님이 190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내 책이 동의수색원이 완벽하지 않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후세 사람들이 좀 더 완성시켜라 하고 이런 유언을 남기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1900년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김원경.
이 앞에 우리 교수님도 계시죠? 똑같은 이름으로. 자, 김원경, 이분은 언제 분이세요? 아까 그 봤을 때 인공지능을 잘못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죠? 잘못 이야기했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여기다 구태여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이분이 언제 분이세요? 자, 누가 찾았으면 찾은 사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줘야, 여기 같은 저 여기죠? 자, 김홍경 선생님 언제 사람이에요? 하든가 한번 확인해 주, 예? 1900년대? 그럼 이재만 선생님 같은 시대예요? 좀 더 이후, 그러니까 1900 몇 년쯤? 1950년? 50년? 1950년. 1900년에 돌아가신 분하고 1950년대에 계신 분하고 동일 시대는 아니고 1950년이라면은 혹시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나 아세요? 얼마 안 돼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뭐랄까 지금 뭐 100살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1920년 이후생. 그러니까 이 김홍경이라는 이분은 그 이 시대가 아니라 이 뭐야 일제시대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것은 1980년, 90년 이때 활발하게 활동하셨고 2000년대 좀 넘어서 이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 시대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관련 없는 사람을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이 잘못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놓고 그죠? 자신 있게 이야기해놓고서는 자신 있게 또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 사람 여기서 잘못됐다고 딱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대로 쓰면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좀 더 생각을 해서 진짜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언제쯤 사람이냐? 이 시대 맞냐? 한 가지만 더 물었어도 정확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그 언제 사람인가, 이재만 선생님 언제 사람인가도 몰랐지, 김홍일 선생님 언제 사람인가도 몰랐지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잡지 같은 경우도 잡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라 했었잖아요. 안 찾아봤죠? 잡지, 예, 수고했어요. 들어가시고요. 예. 이 잡지 같은 것도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어디야, 광고 있었죠, 광고. 광고는 조선일보 아카이브 찾아보라 했잖아요. 조선일보에 보면은 조선일보가 처음 창간부터 제일까지 있었던 그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뭐, 뭐 1910년 개간된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초기에 있었던 이 신문을 보면은 그런 약에 대한 광고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광고 사진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정확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무조건 맡겨서 인공지능을 꺼내놨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 내가 확인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 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은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 나름대로 검증도 잘 하긴 했는데 검증을 100%한 게 아니라 한 50%뿐이 못한 거죠. 이 시대에 과연 들어갈 게 맞나 틀리나 이걸 좀 확인이 좀 안 된 게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다음 주 발표할게요. 다음 주 나오세요. 자, 누구죠? 이름이 김규현 학생 거? 예, 잠깐만요. 예, 뭐라고요? 마지막에 다른 주 하나 더 시간 봐서요. 자, 가능한 발표. 요거 위에 거 누르면은 요거 불 나오죠? 포인터고 내릴 땐 이렇게 내리거나 안 그러면 저 친구가 내려주세요. 내리라고 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선시대 문학의 유행과 국가의 가족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김기한 교수입니다. 우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역은 고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주변 정부는 통역의 유행에 맞서기 위한 정책과 의학 서적들이 활발히 제작이 되었는데
동시에 홍역 대응이 현대 감염병에 대응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저희는 공부를 하고 또 과거와 현대의 감염병 대응 방식의 연관성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내려달라고 하세요, 옆 사람한테. 그다음에 홍역에 대한 개념입니다. 현대 홍역은 바이러스성, 특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이며 조선시대는 마진 또는 홍역으로 불렸습니다. 원인으로는 폐열이 속에 쌓여 있다가 공기를 만나 발동한다는 것이 원인이고 증상으로는 고열과 붉은 병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홍역은 약 12년 주기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대유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홍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 순서로 전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대응 대책인데 제도적 대응으로는 전이감, 할인성, 호조 등에 기반해서 국가 사업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하였고 정부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사 관행을 주관하였습니다. 또 조건주활인서는 땀을 내게 하는 한증소를 설립하거나 국경 어려움을 제공하는 등 역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여 구려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선시대에 나타난 의서의 특징인데 홍역이 크게 발생한 직후 또는 유행 시기에 예방 및 치료 국경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정약용은 마진의 명칭, 원인, 치료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청 등 유사 질환과 마진을 이론적으로 구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의서를 편찬을 하면서 예방 개념이 등장을 하였는데 조선 전형준의 급유감은 홍역 대유행 직전에 간행되었고 또 소아영양법을 통해 예방의 개념이 처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홍역 대응 속에 드러나는 조선 사회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조선시대에는 전이감이나 화인서 등을 통해 국가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염병으로 시달리는 백성을 위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제를 실시하였고 또 진역방이 한문뿐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되어 전국에 보고된 것은 의학 지식을 일반 백성에게까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공동체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시기에 마지막에 체계화가 되었는데 정약용의 마가의 땅은 조선 마지막의 체계를 확립한 대표적인 주술입니다. 그는 여러 선행의서를 통합하며 마진의 명칭, 원인, 치료법을 정리하였고 또 두창과의 검별법을 제시함으로써 마진을 독립한 질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이래서 이러한 정약용의 마가의성은 관찰 중심의 실증적 접근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문화적 대응입니다. 조선에서 홍역은 단순한 의학적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국민 의료 정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 교차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무도글에 불교적 기도와 같은 샤워있는 방식으로 질병을 극복하는 문화가 공존하였으며 지역방위 원목으로 번역되어 반복된 것은 일반 백성에게까지 지식을 전달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구차입니다. 조선의 호역 대응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인본주의 핵심 가치를 추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해민서나 해서 같은 내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신분에 상관없이 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노력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방에서는 여전히 많은 희생이 발생하여서 실제 의료격차는 여전히 컸으며 조선의 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조선의 홍역 대응 사례는 현대 감염병 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의서를 원문으로 번역하여 널리 배포했던 경험은 현대 방역 지침을 대중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홍역의 반복적 유행을 예비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의서를 편찬한 점은 오늘날의 백신 접종, 방역 매뉴얼 제작과도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은 지금도 중요한 공중보건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본 이상의 탐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선시대 홍역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능력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질병을 이해하고 극복하려 노력했으며 의사 편찬을 통해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경험은 감염병이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찰은 오늘날 감염병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AI의 자율사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현대적 해석의 보완입니다. 조선시대에 화인서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규율했다는 설명이 있는데, 역사적 맥락에서는 타당하지만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현대에서 빈곤층이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가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의료 접근성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같은 취약계층 우선보다는 사회적 약자가 정상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관점이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홍역의 원인에 대한 견해 보완으로는 많이 분열 속에 쌓여 있다가 온기를 타고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대 의학의 바이러스 개념을 당시 학계에 대해서 정립한 것이라고 AI가 주장을 했는데,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의 원인인데, 그걸 홍역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은 병의 원인을 신체에 내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초기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서를 원문으로 번역한 이유에 대한 보완으로는 의서의 번역 및 반포가 정보의 투명성과 연관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좀 비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문해력 확대와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 의서를 번역했다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적 통합인데, 조선의 통역 대응을 종합하면 모방 중심의 시침 마련, 국가적 의료 책임, 지식의 사회적 공유라는 세 가지 특징이 들어갑니다. 이는 현대 감염병에 대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며, 특히 정보 전달과 의료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은 조선의 사례와 현대의 정책이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조선이 의사를 본격적으로 편찬해 다음 유행에 대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근거 기반의 방역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시각은 역사 자료를 현대 공중보건 체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받으세요. 질문. 자, 질문해 주세요. 나가도. 자, 손 들었네요. 예. 조선 시대 홍역의 유행 양상이나 그에 대한 국가의 대응의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많은 전염병 중에 홍역을 했었던 같이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자, 같은 주에 다른 사람이 답변해 줘도 괜찮아요. 좀 조언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있지 않을까. 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제 홍역만 한 게 아니고 원래는 혼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염병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다 함께 다루는 건 좀 양이 많고 홍역이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완전히 따로 분류가 돼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걸로 해라라고 해서 홍역을 굳이 골랐어요. 예. 쉽게 말하면 조금 더 편안한 질병으로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어려운 주제 하면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나마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자, 없으면은 뭐 좀 쉬운 걸로 가자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증상 이유 뭐 다 설명했죠. 그래도 난 홍역이 뭔가 모르겠어. 홍역이 뭐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홍역이라고 해서 주제를 잡아서 썼잖아요. 홍역이 뭔가 알아요? 어떤 병인가 알아요? 홍역이. 알아요? 몰라요? 둘 중 하나. 이거냐? 잘 모르겠어요. 자, 홍역에 대해 잘 모르겠대요. 자, 홍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발표를 했는데 홍역이 뭔가를 모르고 발표했다?
좀 이상하죠? 홍역이 뭐 바이러스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이다. 급성 발열병 발진성 질환이다. 자,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이 뭐죠? 어떤 거죠? 발진성 발열성 급성 질환이다. 뭘 말하는 것이죠? 네? 알레르기? 알레르기하고 홍역은 또 전혀 다르겠죠? 알레르기 아닌 것 같고. 발진성이다. 발진이 뭘까요? 발진? 뭐가 이렇게 돋아나는 이런 거겠죠? 발열성. 열이 나면서 뭐가 돋아나는 이런 증상이다. 자,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 뭐 아직도 못 찾아. 그러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홍역만 쳐도 뭐 어떤 증상이 나오겠죠?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돼야 되잖아요. 뭔가 알아서 찾아야 되겠죠. 자, 빨리 찾고서는 진행합시다. 예. 거기서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홍역이 뭔가. 이 자료, 본인 자료 와서 한번 찾아봐요. 홍역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조에서 왜 니네만 주고, 발표했으니까 니네만 주고 아니라 같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이버 찾으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이버 찾지. 천천히 앉아서 해, 앉아서. 예, 홍역. 하면 어떤 증상에 따라 나오겠죠? AA 브리핑한 거 나오겠죠? 자, 어떠한 증상이다. 증상, 고열과 전신 무력감,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점막이 고플릭, 반점, 피부 발진, 나와.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문헌상으로 보니까 발진이 있고, 열이 나고, 애가 좀 무력해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외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증상이 열도 나고, 기침, 콧물이 나고, 발진이 피부 발진이 어떤 형태였어요? 어디에 나요? 발진 나는 데가. 전신에 안승리에도 나오고, 크게. 등이랑 가슴이랑 얼굴을, 등, 네, 가슴, 얼굴 이런 데에 붉은 이 반점 같은 게 돋아나는 이런 증상이다. 자, 얼굴이나 등이나 가슴, 몸 윗부분에 붉게 돋아나면서 열이 나고 기운이 없는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은 홍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홍역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홍역이 뭔가도 모르고 홍역을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험악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 한다. 아까도 이쪽 지금 마찬가지죠. 조선 이 개항기 이야기하면서 현대 사람을 이야기한다. 뭐 시대가 좀 흘러가면서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아닌 것들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저기서도 기본적인 개념이 뭐다? 발열성,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이다. 되게 어렵게 써놨죠. 그래, 발열성,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이 뭐야? 라고 하면은 홍역이란 말이 안 나오죠. 거꾸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증상을 말하는 이런 증상이 홍역이다라고 정의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아주 기본부터 안 돼 있는 이런 상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쭉 하는데 일단 원인도 태열이 속에 쌓여있다 옮기는 만화 발동한다. 서양적인 거 전체적인 거 이야기했다. 갑자기 동양으로 와서 뭐 태열이 쌓인다 뭐 한다. 이해했으면은 아까 바이러스이라 했으면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뭐라고 한다라고 써주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쓰기 좋은 것만 쓰는 거죠. 아, 이건 양방으로, 이건 한방으로. 쓰기 편한 것만 쓰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죠. 안 그러면 아예 모르거나 하고 그냥 멍하니 있게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을 좀 잘 하면서 기록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홍역이 언제 주로 나타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써준 거 이런 건 잘 된 것이죠. 그다음에 뭐 일단 넘어갈게요. 좀 보충할 것 중에 하나는요. 보기보다는 자, 결론 이렇게 하라 했죠. 다음 같이 결론을 얻었다. 이상기 탐구.
뭐를 탐구했어요? 우리가 탐구한 내용이 이것이죠. 그걸 많이 이렇게 써주는 게 낫죠.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탐구하여 다음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해놓고서는 이걸 쓰라 했죠.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주는 것이 좀 더 편안하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위에 나온 것은 결론 중에서 나름대로 서론이 되겠죠. 어떤 거에 대한 탐구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하면 좋겠죠. 자, 홍역에 대해서, 조선시대 홍역에 대해서 탐구하여 다음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상으로 탐구하기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쓰면서 결론을 쓸 때 어떤 거에 대해서 탐구하여 이런 결론을 얻었다. 1번, 2번 이렇게 써주고 결론의 서론, 본론 결론이 되겠죠.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뭐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연구가 있으면은 좀 더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써주면은 좀 더 편안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좀 좋고, 문장을 쓰려면 처음부터 크게 다 문장을 쓰는데, 문장을 써서는 뭐, 이 결론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은 조금 더 편안하니까, 다음엔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나와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이만큼 앞에 가서, 자, 얘한테 보고서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내리면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누르면은 요 불 보이죠? 네. 자, 내가 여기 쓸게 하세요. 내가 못하면 내가 내려줄게요. 네, 저희 조는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현대 한의원 사업계획을 연구한 지역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4조입니다. 저희 조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의원론에 근거하여 사상의학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체질을 구분한다. 두 번째, 장부론에 근거하여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상 처방을 연조 엑기스 등 현대화하여 쉽게 사용할 방법을 모색한다. 저희 조는 이제마가 주창한 의원론의 핵심인 증상에서 사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으로 사상의학의 현대적 계승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전의 장부론을 현대 의료기기를 통해 데이터로 입증하여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통 탕약을 연조 X나 정제 등 현대적 대형으로 개량하여 복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원론인데요. 의원론은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의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의학의 기원 또는 의학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그 장중병의 육병병증으로 대표되는 기존 의학이 병의 증상과 외인, 뭐 풍한 서습 이런 것에 외인에 집중했다면 의원론은 증상보다는 사람과 그 내인, 즉 심성이나 장부 성리 등을 질병의 근본으로 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장중경의 육경병증을 사상인의 장부성리로 재분류하여서 진단의 정밀도를 향상하는 것이 이원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의학이 지붕에 만약에 뭐 물이 새면 지붕을 붙이자 이것이었다면 의원론은 지붕에 물이 샌다면 어떤 그 설계도를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지붕에 물이 새는 걸까 그 문제점을 더 찾아보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병병증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유경병 중에서 태양병, 소양병이 이름은 태양병, 소양병이지만 사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병은 소양인의 병이다. 그래서 소양인에게 맞는 처방을 써야 된다. 그래서 추상적인 심성과 외형을 데이터화하는 것이 이 현대 한의원의 첫걸음이라고 보았는데요. 전에는 주관적인 관찰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표준화된 문진표와 일차 생체 신호 측정을 결합해서 객관적 체질 후보론을 도출하여 현대 한의원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핵심 가치는 병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이세마의 철학을 현대적 진단 프로토콜로 구현하여서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부론입니다. 장부론은 사상인의 장부 성리를 장부의 기능을 해석할 때 사상인의 장부 성리를 보고 사람의 성리와 관련지어서 해석한다는 것인데요. 고전의 장부론이 고전의 장부론을 현대 의료기기 데이터로 치환해서 해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부 성리라는 게 자칫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 의료기기와 매칭하면 조금 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인바디 같은 체성분 분석기나 적외선 체열 진단기 같은 것을 활용하여 주관적일 수 있는 사상 체질을 골격근 양이나 체지방 분포 또는 이제 상하 좌우의 체열 분포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신경진단에서는 자율신경균형검사 및 맥파계를 도입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성과 신의 작용 상태를 수치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자율신경균형검사 HRB는 지금도 한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기로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아직 법적 논란이 있는 기기는 배제하고 한의원 내 사용 가능한 기기를 100% 활용하여 필요시 검진센터와 데이터와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방론인데요. 공개요? 아니, 그 처방은 표준화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GMP 인증시설을 통해서 위탁 조제로 유효 성분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조제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는데요. GMP 인증시설이라는 게 그 우수 건강식품 품질 관리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전통 방식의 탕약 제조는 이제 누가 다르냐에 따라서 그 농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렇게 표준화를 거쳐서 신뢰도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연주 X나 정제, 과립 같은 것은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형 변화를 통해서 재고 관리도 효율화하고 건보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형들이 있냐면 연주 X, 저희가 물 없이도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짜먹을 수 있는 형태의 연주 X가 있고 또 정제나 캡슐은 한약의 맛과 향을 완전히 차단하여 복약 순도 및 그 보관성을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쓰고 무겁고 데워먹기 귀찮다는 탕약의 3대 진입 장벽을 이런 현대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찰입니다. 이렇게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향후 과제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사상체질 데이터가 아직 조금 더 중구난방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데이터 축적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지금 법적 가이드라인이 잘 확보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상체질과 현대 한의원의 사업성은 어떨지 시장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아까도 현대 기기를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활용할 때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의원에서 쓸 때 좀 사업성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은 좀 더 확실하게 시장 조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조는 이제 옛사상의학의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 체질 진단의 현대 의료기기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갖춘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AI로 초안을 만들었을 때는 약간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가 좀 과장돼 있거나 약간 법적 제한이 있는데도 마구잡이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일단 넣으려고 해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 계획이란 것의 구체성까지는 저희가 약간 시간 관계상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초안에서 그 의원론, 장부론, 처방론의 그 상호 연결성이 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그 진단, 해석, 실행의 트라이앵글 모델을 구성하여 다시 슬라이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질문입니다. 자, 질문 좀 해주시죠. 자, 질문해 주세요. 질문. 예. 여기. 우선하고 의원론이랑 장부론 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셔가지고 한의원 창업 계획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한의원을 창업하신다면은 일원론 장부론 세 개는 있는데 그 세 개의 이론 중에서 뭘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마의 그 핵심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수색원에서도 서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의원론이 증상 중심보다는 사람, 그러니까 각각 한 명 한 명의 사람의 체질을 이제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사상 체질 한의원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질을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보고 의원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진단하고 처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수고했어요. 예. 아까 처음에 서론 이야기할 때 그냥 했나 보다 했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의연론이라는 것은 동의수석은 건지 1, 건지 2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서문이 아니에요. 서문이 아니라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나 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의연론이라는 책 부분을 보면은 동일수원, 수세보원, 건지 2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의연론이에요. 사상 한의원, 그러니까 사상의학을 전공으로 하는 한의원을 개설하겠다. 그에 대한 어떤 이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봐라. 본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련 없는 것 같은, 한참 뒤에 있어야 될 이런 일인 것 같은데 또 한번 그런 주제가 있어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학습 목표를 세 가지를 줬었죠. 학습 목표가 하나는 의연론, 또 하나는 장구론, 또 하나는 또 현대 엑기스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줬는데, 좀 내가 생각한 거랑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의연론을 이야기한 것은요, 의연론에서 보면은 동일수세보호제라는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여기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이론적인 근거, 사상의학의 이론적인 근거가 그 앞에서도 성면론, 사단론, 확충론, 장부론,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심성이라든가
장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이 사상의학의 기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 사상의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그래서 내가 본 책들은 황제내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한론, 남경 뭐 이런 책들로부터 시작해서 금원사대가 의학 이론을 받아들이고 상한론 의학 이론을 받아들이고 조선시대의 그 허준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이 의학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독립수사보원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을 쓰게 되는 어떤 그 사상의학의 어떤 의학적인 연원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의학론이었죠. 그래서 사상의학을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책들은 다 보야 되겠다. 사상의학 공부할 때 이런 책들을 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의학은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뒷부분에도 의학론 뒷부분에서는 각 체질에 이 소양이면 이 비대신소하다 하는 이런 각 체질의 특성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장보러 같은 데서 그에 대한 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고 의료는 다음에 소음인 그다음에 뭐 서양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체질별로 소음의 심수열 표열 심수열 표열 자 소음인에서 신장이 열을 받고 또 표의 열을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쭉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의학론에서는 그 사상의학의 어떤 그 근원에 대한 설명들을 했었고 장본에서 그 해당되는 장부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요구의 장본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장본론을 보고서는 이제 현대의학기기랑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느냐 현대의학적인 기기를 활용하면서 장본론에 근거해서 한번 이 의학기기를 쓸 때 의료기기를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하라고 했던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온 엑기스 부분은 지금 다 개발돼 있어요. 다 활용하고 있고. 근데 한의원서도 이런 걸 아직 많이 활용을 안 해요. 한의사들이 엑기스 나온 거 한약도 안 팔지, 엑기스도 안 팔지. 오로지 하겠다는 건 뭐, 이 자동차 보험 환자들, 그 다음에 그 추나, 본인들이 힘들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약에 대한 어떤 이 나름대로 이 한의사 된 분들이, 원장들이 약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죠. 이 약을 썼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약을 써보면 난 효과를 못 봤어.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약을 굉장히 안 써요. 한의원서, 엑기스 같은 것. 또 좀 현실적인 이유로는 엑기스를 많이 줘야 오히려 내 매상에 손해만 본다. 뭐 세금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은 이 엑기스를 많이 줄 때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엑기스도 굉장히 많이 안 쓰고 있어서 그럼 이렇게 된 엑기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이 활용해서 환자들이 아무래도 약을 먹어서 한약이 좋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한의원서 약을 안 쓰고 있으니까 환자들이 한약을 먹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 경영난이 생기는 것이죠. 한의원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한의사협회에서 지금 회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투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의대 정원을 줄여야 되겠다. 왜 우리 한의학을 전공하는 인원수를 줄이려고 할까? 현실적으로는 자, 지금 한의원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의사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내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왜? 한의학을 많이 활용하는 인원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한의원을 개업해서 이 한의원 운영이 힘들어진다 하면은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건 중에 첫 번째가 한의대 정원 줄이겠다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냐면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